자, 20페이지에 경매 공매 볼게요. 자, 우리 중개실무에서 30%, 법령에서 70%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앞부분이 많이 틀립니까? 뒷부분이 많이 틀립니까? 뒷부분이 많이 틀리죠. 뒷부분이 많이 틀린다는 것은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이 전 거예요. 자,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부분은 사실은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뒷부분의 지문을 조금 길게 내요. 길게 내면은 그럼 한 30%, 실무에서 30% 나오죠, 그죠? 뒷부분의 지문을 조금 길게 내면은 이제 그래 되면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공법이 걱정됩니다. 공법이 걱정이 되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못 읽죠. 심리전이에요. 뒷부분을 지문을 조금 길게 냅니다. 그러면은 공법 걱정이 되었고 지문을 꼼꼼하게 뒷부분에서는 이거 사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나오면은 쉽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전체적으로 아는 것 전부 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지문이 좀 기니까 야 이거 하다가 공법 어째 시험을 치느냐. 그러니까 뒷부분에 꼼꼼하게 못 읽어. 그러니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공법 시간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 공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별로 안 걸립니까? 별로 안 걸립니다. 중개사법은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몰라서 틀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답지를 보면은 왜 이거를 내가 틀렸는지 그건 내가 꼼꼼하게 안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법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대충 봐가지고 틀린 거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공법을 고민을 해갖고 고쳤어요. 아는 거 고칩니까? 맞는 거 고칩니까? 틀린 거 고칩니까? 맞는 거 고치죠. 공법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뒷부분의 지문을 많이 내는 건 심리전이에요. 이거 공법 걱정을 해갖고 이거 꼼꼼하게 보지 마라. 그래 점수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시간 안 모자랍니다. 자, 경매 공매 볼게요. 자, 경매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호가 방식, 기일 입찰제, 기간 입찰제. 요거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틀린 점으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경매 종류.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임의 경매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한다. 자, 강제 경매.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죠. 신경매, 재경매.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하는 게 신경매입니까? 재경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하는 게 신경매다. 이렇게 틀리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대신에 재경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단어에서 신경매를 말을 넣는다. 나오면 이렇게 틀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경매, 재경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냐고. 이거 한 번에 헷갈리니까 자꾸만 헷갈린대요. 그 획수함 자리 보세요. 대금 납부를 안 했어요. 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경매 하나, 둘, 셋, 넷이죠. 재경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하는 거 5개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5개 재경매로 가면 되죠. 헷갈리면은 자기 나름대로 안 까먹게끔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 경매 들어갈 때 보증금 10% 내죠. 그런데 재경매 들어갈 때는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보증금 20% 내지 30% 냅니다. 물론 법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0% 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그 주택임대차 보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경매의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매의 종류가 아까 강제경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그러죠.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어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그래도 채권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물권화 이렇게 표현하지 물건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담보권 아니니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못 들어가죠.
임차권이 등기만 됐다는 것밖에 없지 별도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돼도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매 들어가냐? 별도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도 그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1 해가지고 유치권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유치권에 관한 경매는 올 수도비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유치권이 있어요. 그럼 유치권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매수인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되죠.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대신에 돈을 안 주면 물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줘야지 물건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유치권에 관한 경매 들어간데 다른 경매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거기에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돈을 줘야 되겠죠. 유치권에 관한 경매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행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경매 진행 중에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유치권에 관한 경매는 올 수도비예요. 그런데 이 지문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밑에 참고 2 해놓은 게 지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다른 경매 신청 들어온다. 그럼 방금 유치권에 관한 경매 들어올 때 다른 경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유치권에 관한 경매는 올 수도비인데 유치권에 관한 경매 말고 다른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 신청 들어오면은 경매 신청은 받아줍니다. 하지만 절차는 앞에 있는 경매 절차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요게 지문에 경매에 관한 부분에서 제일 어렵게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권 포인트 1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5개가 있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으면은 누가 경매 신청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제일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되고 후순위는 말소된다. 이러면 되겠죠.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니까 선순위 인수되고 후순위 말소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예외를 보셔야 돼요. 방금 나왔는데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후순위라 하더라도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해요. 유치권이 인수된다 하는 말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자, 유치권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랬죠.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후라는 말이나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럼 말소기준권보다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죠, 그죠? 인수되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소입니다. 그러면은 배당 신청을 하면 말소가 된다 하는 말은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인데 돈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인수입니까, 말소입니까?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예요. 근데 한 번씩 질문에 나오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 있어요. 자, 이 임차권이 자기 권리를 더 공고히 하게 했고 전세권 등기를 또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인수되는 권리예요.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은 말소된다 그랬죠. 그럼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죠. 요거하고 관련된 지문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임차권 있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이제 임차권이 있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 자, 물론 이 임차권에 대항이 있어요. 이 임차권자가 집을 이사를 나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은 없어집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임차권은 집 나갔죠. 나갔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은 없어졌죠. 대신에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자, 가등기, 제일 밑에 가등기는 두 개를 반드시 별도로 보셔야 돼요. 가등기가 종류가 두 개가 있죠. 담보 가등기가 있고 순위 보존형 가등기가 있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말소죠. 순위 보존형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은 말소 이래 될까요? 자, 경매 절차 들어간데 경매 절차에서 좀 자주 나오는데 경매 부분하고 갈수록 권리 분석하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 분석하는 게 주로 자주 나와요. 자, 맨 처음에 경매 신청. 요즘 경매 신청한다기보다는 뭐라 하냐면은 매수 신청한다 이러죠. 자, 매수 신청하게 되면은 자, 일단 압류를 명한다. 압류가 등기가 되죠. 압류하고 가압류는 반드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압류가 송달이 되든지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매수 신청이 취하되면은 즉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은 압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이럴 때 보증금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보증금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 하나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매수 신청 가격의 10%라고 주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억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9억에 들어갈 수도 있죠. 매수 신청 가격의 10%면 다 다르죠. 그죠? 절대 매수 신청 가격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대금의 10%. 최저 매각 대금의 10%.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그럼 그 밑에 포인트 3 현황 한번 볼게요. 경매 기입 등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의 인정을 안 한다. 자, 여기에서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어요. 자, 갑을 임대인으로 을 임차인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더라. 내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좀 이따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증금을 받으면 줄 테니까 잠시 나가야 될 거는 나가 있어라.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갔어요.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 없다? 보증금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나갔다 그러면 대항요건을 상실하죠. 그러면은 우리 최우선 변제 받을 때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우선 변제 받을 때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 요소가 두 개가 있죠. 물건의 인도 차임의 지급. 물건의 인도 안 받으면 임대차 성립을 안 하죠. 임대차 성립을 안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임대차 성립을 해야 돼요. 대항력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어디에서 또 연결이 되냐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다고 되죠. 그러면은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사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차임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차임을 내야 되죠.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못 나고 있는데 왜 차임을 내야 됩니까? 차임을 안 내면은 임대차 성립을 안 하죠.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차임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로 보니까 그때도 차임은 내야 된다. 임대차 큰 의미로서 임대차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나가면은 우선 변제권 나가면은 대항력을 상실하죠. 대항력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생겼죠. 언제 생깁니까? 등기된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에 보면은 대항력가 처음에 나올 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물건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월 5일날 재당권 설정됐습니다. 그럼 재당권자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죠, 그죠? 후순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3월 5일날 대항할 수 있습니까? 3월 6일날 대항할 수 있습니까? 3월 5일날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이에요. 임차권도 등기가 되면 등기된 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된 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있었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전에 없었으면은 등기된 날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액입니다. 이 사람 최우선 변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최우선 변제 주는 것은 소액 보증금일 때만 주죠, 그죠? 소액 보증금은 전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주는 게 그 소액 보증금으로 정해진 금액에 얼마를 줍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서울 상가에서는 3분의 1 해가지고 10만 단위를 무조건 100만 단위로 올리면 되죠. 주택에서는 3분의 1인데 10만 단위를 무조건 버림하는 거예요. 자, 근데 2명이면 2명 다 해줘야 되죠. 10명이면 10명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를 제일 먼저 주면은 기존 등기된 물건이 보를 못 받죠. 아무리 많이 줘도 얼마 이내에서만 줍니까? 대지가격을 포함해가지고 2분의 1 범위 내죠. 주택은 2분의 1인데 상가는 얼마 이내? 마찬가지로 2분의 1. 옛날에는 3분의 1인데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그 2분의 1 주는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 주는 게 먹고 살아라고 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일정 기간을 견뎌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는다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데 2명이나 3명이다 나눠주면 견디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액이라면은 이 사람 소액이다 나눠주면 견디기가 더 어렵죠. 비록 소액이지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보호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그럼 주택임대차에서는 이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뭐 하느냐 하면은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이나 사실은 똑같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한다. 법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매수 신청 들어갔다. 매수 신청 들어가면은 경매 14일 전까지 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경매 7일 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물건 자료 열람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자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지금 매각이 들어가죠, 그죠? 매각이 들어간다는 말은 최고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최고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최고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최고가 금액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법은 없죠.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2명이 똑같으면은 2명만 다시 합니다. 전부 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2명만 다시 하는데 그때는 금액을 앞에 쓴 것보다는 적어도 더 많이 써야 돼요. 자, 이럴 때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는다. 이 차순위 매수인 자주 나오는데 차순위 되기 위해서는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최저가격 때문에 10% 보증금 냈죠. 이 보증금을 뺀 것보다는 적어도 더 높아야 된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 최고가 됐지. 이 사람 아직 매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럼 매각일로부터 아직 매각 결정은 안 됐죠, 그죠?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 경매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7일이라고 퉁치세요. 요거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7일 이내에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매각 허부를 결정을 하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자 경매를 치러가는데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자, 농취증을 받는다는 말은 농사 짓겠다 이 말이죠. 농사 짓겠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사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되죠. 다른 말 경매로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리게 나오면은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한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은 경매는 시중 가격보다 싸죠. 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경매는 투기 대상을 안 봅니다.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 경매로 취득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해라. 그러면은 법원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갖다 놓을 때도 없다 그랬죠.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가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가 결정해준다. 똑같은 말이죠. 물론 농취증이란 말 대신에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라고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농취증이라 생각을 하세요. 자, 매각 이제 결정되죠. 매각이 결정됐다.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못 따르겠다. 항고할 수 있죠. 자, 항고하는데 항고하는 것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마찬가지로 7일 이내 항고를 합니다. 그럼 항고할 때는 항고 이유서하고 항고 보증금을 냅니다. 항고 보증금은 자, 항고를 한다 하는 말은 법원에서 결정을 했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나왔죠. 매각 대금이 나오면은 최저 매각 대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죠. 매각 대금의 10%.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자, 이래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정 기한을 통보합니다. 대금 납부해라고. 그러면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면 60일 이내 신고한다. 6개월 이내 신고한다. 6개월 이내 신고하죠. 그럼 여기에서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맞죠? 그럼 소유권 취득은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는 말이나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상속받았다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하는 말이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런 거를 살짝 바꾸면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기한을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절대 기일을 통보하고 기일에 대금 납부하는 것 아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하면은 내 것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럼 소유권도 취득했고 등기도 자기 것 했다 그죠?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점유자가 있어서 안 바꿔준다. 안 바꿔주면은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물론 내 것 해야 되니까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누구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 명령의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자, 맨 처음에 매수 신청하면은 등기를 하겠죠, 그죠? 등기부를 떼가 판사 앞에 줍니다. 판사가 보고 그리고 배당을 하는 거는 인수되는 권리에 배당해 줍니까? 말소되는 권리에 배당해 줍니까? 말소되는 권리에 배당해 주죠. 판사가 말소되는 권리란 걸 알면은 배당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저당권 배당 신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소 기준 권리니까 배당 신청 안 해야 되죠. 임대차에 있어요. 임대차가 있다. 배당 신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임대차는 한마디로 등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죠? 임대차는 등기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민법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등기가 되면 반드시 등기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등기됐다 말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됐어요. 판사가 모르죠. 모르니까 배당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가압류는 배당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소 기준권이니까 배당 신청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판사가 모르죠. 모르니까 그거는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자, 배당 신청을 누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배당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 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꼬이지 마세요. 배당 신청은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절대 매각 결정일이 아니에요.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거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2번, 3번, 4번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어디에서 한번 나오느냐면은 우리 최우선 변제 받을 때,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 받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는 내보다 밑에 있는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는다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날짜가 확정돼야 되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할 때는 소액인데 뭐만 갖추면 됩니까? 대항력 갖춰야 되죠. 그 대항력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은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자, 배당할 때 다른 그 밑에 배당하는 거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배당 순서 이것도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 민사집행법 내용 문제가 안 나오는데 하나만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으면은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 빚이 많아요. 보존 등기를 하면은 경매 들어가겠죠. 보존 등기 안 하면 누구 거예요? 감히 건물을 지었어요. 보존 등기를 안 하면 누구 겁니까? 보존 등기 안 해도 갚거죠.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보존 등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은 경매 들어갈 거고, 안 해도 자기 거죠. 경매 안 들어가면 보존 등기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게 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 받고 신고한 건물은 보존 등기를 안 해도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찰돼 가지고 다시 한다. 이럴 때는 최저 매각 대금을 저감시키죠. 20% 내 30% 저감시켜요. 그런데 요즘 오전에 경매해 가지고 유찰되면은 옛날에는 한 달 정도 있다가 했는데 저감시켜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했는데 지금은 오후에 한 번 더 합니다. 저감 안 시키고 오후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나올 거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볼게요. 자, 매수 신청 대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법인의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번째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럼 요 중에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이 대법원 규칙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직에서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에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죠. 대신에 경매 공매하는 그 부분은 법원에 등록하든 안 하든 중개인은 못하죠.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 못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는 표현을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 이래 되세요. 이 말은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한 공인중개사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공개사일 것 이런 의미입니다.
표현은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의 기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의 기업공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대신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증 대리 등록할 수 없죠. 그럼 매수인증 대리 등록해가지고 매수인증 대리권의 범위, 할 수 있는 범위는 7개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외우지 말고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그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자, 법원에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고 난 뒤에는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는 결정되기 전까지만. 그럼 한마디로 경매 들어갈 때 보증금 내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2개 있었죠. 우선 매수 신고,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죠. 그 우선 매수 신고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고 난 뒤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요. 그거 할 때도 최저매각 때문에 10% 보증금 내야 됩니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최고가 금액이 됐는데 누군가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자기는 차순위로 떨어지거든요. 이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항고는 매각 결정되고 난 뒤에 하죠.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인도 명령 신청도 물론 할 수 없어요.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매수인증 대리에 관한 대부분 규칙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 빼고 법령 부분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많죠, 그죠?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많은 거를 다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죠. 나올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관청은 매수인증 대리 들어가면 전부 다 지방법원의 장, 여기 들어가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나 국장 나오면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문제 맞을 수 있는 게 몇 번 나왔어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사실 사자 들어가면 되죠. 매수인증 대리할 때 오른쪽에 쭉 들어가는데 다른 거 별로 필요가 없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보증은 제가 수업할 때 보증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은 보증은 어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증 설정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자, 분사무소, 우리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의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은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틀리죠, 그죠?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은 맞죠. 자, 이거 빼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간다. 맞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간단합니다.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근데 1억 원 이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 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죠. 매수인증 대리할 때도 원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실사자 들어가죠, 그죠? 사실사자 들어가는데 어차피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도 같이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등록 신청하니까 아직까지 등록 번호가 안 나왔죠. 등록 번호가 안 나오면 보증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여기서는 빼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이래 됐어요. 입법 예고를 한 거 가지고 그대로 매수인증 대리가는 대부분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는 보증 설정 서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매수인증 대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자,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죠. 보증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에 해당하죠. 보증은 매수인증 대리 등록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매수인증 대리 등록한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매수인증 대리 등록하려는 자는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죠. 그래서 보증 설정하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등록은 7일 이내 합니다. 그죠?
등록관청보다는 시군구청장보다는 지방법원의 장이 훨씬 숫자가 작죠.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의 시군구청장이 하는 일보다는 한 명의 지방법원의 장이 해야 되는 일이 업무가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7일인데 지방법원의 장이 등록해 주는 거 날짜가 일이 많으니까 7일이나 못한다. 2배로 뛰어가지고 14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실무교육할 때 올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업공개사는 집행법원이나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른 말로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출석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들어갈 때는 대표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되겠죠. 자,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다는 말은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하기로는 개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임원이나 사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보증은 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왜 분사무소 책임자가 할 수 없느냐?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각장소에 출석 못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런데 왜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지금 대법원장이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못합니다. 규칙 자체가 미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보증은 설정해야 되지만 분사무소 책임자가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개업공개사하고 법인의 대표자만, 결론적으로 실무교육도 개업공개사 법인의 대표자만 받으면 되죠. 실무교육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만두고 1년 이내에 안 받아야 된다. 우리 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법의 실무교육의 실질권자가 시도지사죠.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돼요. 자, 확인설명서 중개사부에 3년 보관하죠. 여기에는 사건카드를 5년 보관해라. 확인설명서를 사건카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럼 이것도 5년이죠. 여기서 보관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영수증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부에서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에서 1개월 이상 2년 이내, 요거 작년에 요거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인장 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규정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개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고. 자, 그 밑에는 제일 밑에 그 실비부터 먼저 볼게요. 중개사법의 실비가 2개가 있죠.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그 다음에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데, 예치시 필요나 예치제도는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장 대리에서는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애당초 안 나오고, 자, 실비 중개사법에서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제가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라고 등기부 발급 비용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등기부 발급 비용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멀리 가면 교통비나 출장비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매수인장 대리할 때도 실비 받을 수 있어요.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첨부해서 실비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장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우리 일반적으로 발급을 안 받고 열람만 합니다. 열람만 하는데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700원밖에 안 돼요. 그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700원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등기부 발급 비용, 근거리 교통비, 시내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념을 하나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를 안 하거나 못하면은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중개사법에서 안 한다 하는 말은 폐업했죠. 여기는 못하게 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 처분 하여야 한답니다. 중개사법에서 못한다는 말은 등록 취소됐죠. 여기서도 등록 취소 처분 하여야 한답니다.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안 하거나 일정 기간 못하면은 여기서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일정 기간 못한다는 말은 업무 정지 받았죠. 그럼 여기 일정 기간 못하게 해야 된다. 업무 정지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요. 중개사법에서 폐업했어요. 일정 기간 안 하죠.
여기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해야 된다.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중개사법과 결격 사유가 사실은 똑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고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3년간 결격 사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세요. 중개업 폐업을 했어요. 중개업 폐업을 했다.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 중개업 폐업했다. 1년 만에 등록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인정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중개업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3년 결격사에서 빠집니다. 그거 하나 받으시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나오는 지문이 딱 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뭐 제한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넣을 건 없고 확인 설명하는 내용 쉽게 생각하고 이 물건 받아줄게. 이 물건 시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아줄게. 이거 설명하는 거야. 이 물건 받아줄게. 매수인정 대리 대상물이에요. 이거 시가 얼마다 하는 말이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요 지문에 자주 나와요. 얼마에 받아줄게 하는 말이 소유권을 체득함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나 인수해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 확인 설명한.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이 이 물건 받아줄게. 경매 받아줄게. 이 물건 시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아줄게. 요거 하면은 된다 그죠? 자, 오른쪽에 수수료 있는데 수수료 보지 마세요. 문제가 우리 중개 보수인데 이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